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딸을 하나 두고 있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벌써 나이가 50이 되었네요. 하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아직 마음은 20살 무렵에 멈춘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저는 실천하려고 해요. 지금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얼마 전 25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나이가 그렇잖아요. 말로는 매일 혼자 살겠다 해도 막상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데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진작 이럴 걸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저의 이런 인생과 그리고 제 어머니의 인생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제 어머니예요. 제 친구들 중에는 친정엄마와 사이가 안 좋은 애들도 있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제 어머니에게 지금도 가장 의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건져준 사람도 제 어머니죠. 제 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예요. 언제나 열심히 일하시고 평생을 고생만 하셨지만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전부를 다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셨어요. 어린 시절 기억은 새벽에 논일이나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기척에 잠이 깨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돌아오자마자 저희 식구들 아침밥을 하고 집안일을 하다 또 농사일을 돕는 고된 인생을 사셨죠. 무엇보다 저희 할머니가 지독할 정도로 독한 시어머니였다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시집살이는 어린 제가 보기에도 기가 찰 정도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묵묵히 일하며 저희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도 그러셨죠.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이라고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선량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장남이 오빠만 싸고 돌아도 부모님들만은 저 역시 사랑으로 감싸서 공평하게 키워주셨어요. 저는 그 점이 가장 감사하죠. 사실 오빠는 잘난 사람이긴 했어요. 과묵하고 공부도 잘해서 일찌감치 읍내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 명문대에 입학을 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오빠 역시 부모님을 닮아 조용하고 묵묵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저는 집 근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찌어찌 지방대를 나와서는 직장 생활을 잠시 했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소개로 만났던 남자가 전 남편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제 첫사랑이기도 했죠. 처음 하는 연애라 설레고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콩깍지가 조금 벗겨지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보이더군요. 마냥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책임감도 없고 가벼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약간 마음이 식었을 때 일이 그렇게 되려고 했는지 제가 덜컥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혼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처녀가 덜컥 애부터 가졌으니 이 일을 어쩝니까? 겁이 난 저는 집으로 도망와 하루 종일 울다가 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등짝을 맞고 머리채를 잡힐 각오를 했는데 엄마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울고불고 하길래 뭔 일인가 했다. 아유 괜찮아. 애는 뭐 너 혼자 만들었니?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 마음이 있으면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싫다고 하면 병원 가자. 너 아직 젊어. 앞으로 이런 잘못은 다시는 저지르지 않으면 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른으로 엄마가 정말 강인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엄마는 순전히 저를 먼저 생각하고 의연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하지만 고작 24살 먹은 제가 그게 어디 쉬웠겠어요. 게다가 며칠 있다 당시 남자친구가 어떻게 물어물어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승낙을 받았죠.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딱히 걸리는 것도 없었죠. 양가 집안도 비슷했고 살아온 배경도 비슷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낳고 2돌 정도 되었을까 갑자기 밭에서 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풍이 오신 거였어요. 다행히 같이 일을 하시던 어머니가 일찍 발견해서 바로 병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큰일은 막았어요. 하지만 한쪽이 많이 불편해지셔서
옆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었죠. 당장 농사일은 못 하시고요. 저는 걱정이 컸습니다. 오빠 역시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 어머니 혼자 고향집에서 70이 넘은 시어머니의 풍이온 남편 수발을 들면서 농사까지 지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당시 할머니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엄마, 농사일 좀 줄이고 할머니는 요양병원 알아봐요. 도저히 엄마 혼자 감당 못해.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면 더 큰일 나. 아유, 괜찮아. 할머니도 이제 힘이 없어서 엄마 구박 못한다. 차라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게 훨씬 서로 편하고 좋아. 할머니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치매가 와서 그런 거잖아. 지금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고 실수도 하는 상황인데 이걸 엄마 혼자 어쩌려고 그래? 아니, 이거는 안 돼. 오빠랑도 이야기했어. 병원으로 모시자고. 그럼 엄마가 정 안 되면 얘기할게. 당분간은 괜찮으니까 아유 니들은 바쁜데 신경 쓰지 마. 엄마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어서 그래. 너네 할머니도 나랑 산 세월이 40년이야. 어떻게 바로 병원으로 보냈니? 아직 나 괜찮으니 걱정 마. 아유 얼른 이거나 가져가라. 박서방 피곤하다. 반찬 좀 만들었어. 국도 얼려서 넣었고. 애기 키운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알았지?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어 보이셨어요. 저는 고향집과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도 자주 가서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주말마다 친정에 가자고 하면 남편은 매번 귀찮아 했어요. 아니, 귀찮을 수 있죠. 자신도 주말에 쉬고 싶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태도였어요. 아이, 주말마다 나도 쉬고 싶다고. 왜 또 가자고 그래? 가고 싶으면 너 나가든지. 아직 애도 어린데 나 혼자 어떻게 가. 그리고 엄마 혼자 아버지 목욕하기도 힘든데 가서 좀 도와드리자. 그리고 당신은 푹 자. 미안해. 그걸 사위인 내가 어떻게 해? 민망하게. 미쳤어? 즉 그러면 운전만 해줘. 가서 쉬면 되잖아. 가면 엄마가 당신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 응? 아이, 짜증나. 야, 그럼 오는 길에 우리 집도 가야 해. 앞으로 니네 집 갈 때마다 우리 집도 갈 거라고. 알았어? 싫으면 말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가서 농사일 돕는 것은 언감생신, 아버지 씻는 거라도 도와드리면 좋으련만. 정말 그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차려주는 밥만 먹고 자고 또 밥 먹고 그러다 돌아오는 게 전부였거든요. 애도 한번 봐주는 일 없이 그냥 들어가서 잠만 자는 주제에 온갖 생색은 다 냈어요. 정말 짜증도 나고 저 역시도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힘든 엄마를 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온갖 집안일과 잡다한 농사일, 그리고 치매가 온 할머니의 기저귀 처리에 아버지 수발까지 저라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친정에 가면 2시간 거리에 있는 시댁에 가야만 했어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아이고, 왔니? 이번에도 또 처가 갔다 온 거야? 세상에,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쩌니 어째. 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자꾸 일하는 사람을 주말마다 끌고 가면 어쩌라는 거야. 아, 이러다 내 아들 병나면 너 책임질 거니? 갈 때마다 이 대사가 반복되는데 하루는 속이 뒤집히더군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을 했죠. 어머니,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이 사람 가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밥 먹으라고 나올 때까지 잠만 자요. 그리고 밥 잔뜩 먹고 숟가락 딱 내려놓으면 바로 들어가서 또 자고요. 밥은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세요? 맨날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좋다고 친정집 거덜내고 있는 반찬 없는 반찬까지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언제 농사일을 한 번 하기를 하나, 설거지를 한 번 하기를 하나, 지연이를 한 번 봐주기를 하나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운전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냐? 일주일 내내 일하고 운전하니까 피곤해서 그러지? 어머님, 거기 차로 1시간도 안 걸려요. 안 막히면 40분만 해도 가요. 아이, 그거 가서 피곤하면 회사 생활도 못하게 해요?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휴양이라니까요.
저희 엄마는 빈손으로 보내는 줄 아세요? 아유, 갈 때마다 기름값 하라고 용돈 주시죠. 보세요. 거기에 저희 엄마가 챙겨준 반찬 여기로 가져와서 으슥대죠. 거기서 받은 돈은 10원 한 장 저에게 안 줘요. 저 사람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손해는 1도 안 보는 성격이라니까요. 아유, 그래도 피곤하지. 뭐 거기가 편한 곳은 아니잖니. 아니, 편한 것도 아닌데 잠만 자요? 오늘도 하루 종일 자다 왔는데. 저도 일주일 동안 애 키우고 살림하고 주말 내내 친정 갔다가 어머님 댁 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죽을 것 같아요. 아, 참, 어머니 저 사람한테 용돈 좀 올려달라고 해보세요. 주말마다 저희 어머니가 주는 용돈 저한테 10원 한 장 안 주는데 꽤 쏠쏠해요. 자기 혼자 다 가지는데 좀 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지른 이후로 남편은 눈치가 보였는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좀 드리더군요. 그러다 그것도 싫었는지 친정 갔다가 매번 시댁을 가자는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자기 친엄마에게도 돈 주는 게 아까웠나 봅니다. 그걸로 말다툼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오빠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화를 냈더니 바로 입을 다물더군요. 바로 용돈의 출처가 제 오빠라는 걸 그 인간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빠는 저희가 자주 찾아가는 것에 항상 고마워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장남인데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너한테만 다 맡기고 진짜 내가 면목이 없어. 아유, 아니야, 오빠. 가까운 자식이 챙기면 되지 뭘 그래. 그리고 새언니한테 자꾸 부담 주지 마. 나 같아도 품 걸린 시아버지의 치매 온 시할머니 수발하러 가자고 하면 싫어. 그래도 한 2달에 한 번은 오잖아. 오빠랑 새언니 마음 아니까 괜찮어. 집사람도 많이 미안해. 근데 장모님도 지금 몸이 안 좋으시고 해서 정신이 없네. 내가 이번 달에 엄마 용돈 넉넉히 드렸고 네 계좌로도 용돈 좀 넣었으니까 그걸로 만난 거라도 많이 사 먹어. 매자한테도 고맙다고 꼭 전해주고. 아마 오빠가 매일 이렇게 빌듯이 간다는 걸 안다면 저런 말은 안 했겠죠. 그렇다고 제가 제 얼굴에 침을 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거의 주말마다 저는 엄마를 도왔어요. 딸아이도 자라면서 다행히 조금씩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죠.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이제는 정말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던 때였죠. 하지만 부담을 덜어주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요양원은 정말 가기 싫으셨는지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갑자기 또렷한 정신이 돌아오신 할머니가 엄마에게 이러셨다더라고요. 혜미야, 내가 죄가 많다. 미안해. 네 덕분에 편히 지냈다. 내 장롱바닥에 보면 돈이랑 뭔사랑 다 있으니까는 그거 너 다 가져가라. 나는 이만 간다. 엄마가 놀라서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다시 정신이 흐려지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바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상을 치르던 날은 추운 겨울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추상에 가족들 모두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태평한 인간이 하나 있었네요. 바로 제 남편이요. 아이 무슨 할머니 상 치르는데 내가 3일 내내 있어야 되냐? 아이 짜증나. 야, 나 그냥 하루만 있다가 내일은 자고 오면 안 되냐? 여기 너무 추워서 도저히 못 자겠어. 지금 그런 말이 하고 싶어? 몸 불편한 아버지도 저기 계시는데 정 그러면 아버지 모시고 가서 자고 와.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아이 싫어 싫어. 아 장인어른 내가 처벌 들어야 하잖아. 에이 오늘 친구들이나 오라고 해서 술이나 마셔야겠다. 본인 조부모가 아니라 휴가를 못 받았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휴가도 넉넉히 받았고 그래봐야 고작 2박 3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첫날은 가까운 데 사는 지 친구들을 불려서 술판을 밤늦게까지 벌이더니 다음날은 춥다고 지 혼자 집으로 가버리고 발인 날 겨우 나타나서 뚱한 얼굴로 있었던 것이죠. 그 꼴을 보면서 오빠는 물론이거니와 엄마와 아버지도 제 남편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이거 조의금 정리한 건데 엄마 다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나 가지고 가라고 하시네. 너 주고 갈 테니까 엄마 아빠 잘 챙겨 드려라. 네가 늘 고생이 많어. 아유, 아니야, 오빠. 이번에 반 이상이 오빠 손님이었고
장례 비용도 오빠가 다 냈잖아. 난 필요 없어. 이거 다 빚인데 오빠도 나중에 다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됐어. 나도 그동안 많이 다녔어. 내가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바로 옆에 사는 자식만 하겠니? 너 가져가. 제가 거절을 하려는데 남편이 톡 끼어들더라고요. 아, 형님, 다 주시면 감사하죠. 장인어른 걷기 불편하신데 보행기라도 사고 목욕 침대랑 이것저것 사려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매주 저희가 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민이 너에게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 엄마 아빠 잘 부탁한다. 오빠가 남편을 상대도 하지 않고 돌아가자 남편은 엄마가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더군요. 아, 형님도 그거 너무하시네. 같은 자식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뒷수발은 전부 우리가 다 하는데 그러면 돈이라도 그냥 화끈하게 다 주시고 말지. 누구에게 주니마니. 아, 안 그래요, 장모님? 당신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는 당신은 친구들 불러서 술 먹고 논 거 그거 뭐 돈이나 냈니? 아, 그중 한 명이 5만 원 냈더라. 거기가 술집이니? 아이고 미니야, 화내지 마라. 아버지 들으신다. 박서방도 고생했어. 내 자네 마음 알아. 엄마는 저를 말리시면서 따로 돈을 좀 더 주셨어요. 저희가 싸울까 봐 그러신 거였죠. 그런데 이 남편은 끝까지 돈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뭐 대판 싸우게 되었죠. 아까 어머니가 주신 돈 그거 나 줘. 나한테도 지분이 있잖아. 아, 너는 왜 우리 집 생각은 안 해? 너는 니네 집밖에 몰라? 돈 생기면 시댁 좀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아, 나도 병수발하고 고생했잖아. 아이고 기가 차서 병수발 같은 소리 하네. 너 가서 우리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받고 처잔 거밖에 뭐가 더 있어? 그래놓고 어디서 돈돈거려 진짜. 그래도 매주 운전해서 그 거리를 간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씨. 너는 우리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해줄 거냐고. 아니 싫은데? 니네 부모님은 네가 챙겨. 나는 내 부모님이니까 하는 거고. 네 부모는 딱 너 한 만큼만 할 거야. 아니지? 너는 용돈도 받고 밥도 다 챙겨주는데 그것도 없으면 안 갈 거야. 그리고 운전? 아유 하지 마. 이제 지연이도 커서 나 혼자 운전하고 가면 되니까 너는 집에서 니네 집 가서 놀던지 마음대로 해. 한 번만 더 돈 얘기 입만 열어봐 진짜. 나 진짜 무슨 짓 할지 몰라. 알았어? 이렇게 윽박을 지르자 움찔 물러난다 생각했는데 그럴 리가 없었죠. 다음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상은 잘 치렀냐. 우리 아들이 집사람 할머니 상까지 챙기고 고생이 많았다 말을 빙빙 돌리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이 우리 집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음식이 다 녹고 난리가 났지 뭐냐. 거기에 세탁기는 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그 빨래가 하나도 안 돼. 내가 지금 치우느라 죽을 뻔했어 아주. 아무래도 새로 사야겠는데 너 어디 싼 데 좀 아냐? 내가 사려니까는 어디 가서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어쩜 인간들이 저렇게 얄팍하고 속이 뻔히 보이는지 저는 그냥 알았다고 새로 시댁가전을 바꿔드렸어요. 어차피 바꿀 때도 되었고 이참에 친정가전도 같이 확 바꿔도 이러면 그 인간이 입을 다물 것 같아서였어요. 그리고 시댁에 가서 입을 좀 털기로 했죠. 그리고 그 인간이 이번에 우리 집에 완전히 찍혔다.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진상을 떨었는지 아시냐. 내가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며칠 동안 그야말로 시어머니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하소연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듣다 못 참겠는지 이러더군요. 그래도 네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딨냐? 원래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뭐를 할머니 장례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게다가 푹 맞은 장인어른 할 얘기도 없는데 꼬박꼬박 가는 내 아들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 너는 지연 아빠가 정말 착한 거다. 아유 어머니 세상에 착한 사람 다 죽었어요? 저희 아빠랑 오빠도 얼마나 실망했는데요. 거기에 조의금에는 얼마나 욕심을 내던지 노골적으로 달라고 하는데 진짜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었다니까요. 제가 그걸 참고 살아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그걸로 어머니 집 냉장고랑 세탁기도 바꿔드리니 저야말로 얼마나 착한 며느리예요? 어머니는 며느리 복 있으신 거예요. 시모는 얼굴이 벌개지더니 대꾸도 안 하더군요.
저는 어머니 속 터질 만한 소리만 잔뜩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쩌겠어요. 당신 아들이 그런 인간들이라는 걸 어머니는 아셔야 하잖아요. 그러다 얼마 후 남편이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진짜 속이 터지다 못해 구박을 하고 싶었지만 50 넘어 회사에서 잘린 가장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무엇보다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저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동네에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나이가 들고 애들이 크고 나면 뭐 하나 해먹기도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네에 괜찮은 반찬 가게 없나 찾아보는데 마침 저희 동네에는 반찬 가게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평소에도 엄마가 챙겨주는 나물이며 이런 식재료가 엄청 많았어요. 도저히 소진이 안 되어서 반찬을 잔뜩 해 주변에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장사해도 되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재료 수급도 되겠다. 남편과 가게를 하면 대충 먹고 살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다행히 가게는 잘 되었어요. 그렇게 먹고 살만하니 남편은 다시 뺀질대기 시작하더군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게를 비우고 찾아보면 옆 상가 커피숍 가서 노닥거리고 있고 시장 보고 오라고 하면 몇 시간씩 걸리고 친정 가서 재료 좀 가지고 오라고 하면 또 가야 하냐고 짜증이나 내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저는 혼자 장 보고 혼자 일하고 혼자 친정 갔어요. 그래도 재료 가지러 가는 핑계로 집에 자주 가 부모님 얼굴을 자주 보니 좋더라고요. 훌쩍 큰 딸이 가게도 자주 도와줘서 홀가분해졌다고 할까.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미니야, 아빠는 미니에게 너무 고마워. 나중에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네 엄마 잘 부탁한다. 오빠한테도 다 얘기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진짜 고마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빠한테 뭔 얘기를 해놨다는 거야? 아이, 그런 게 있어. 나중에 물어봐. 우리 착한 딸내미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아빠가 늘 보고 있을게. 저는 그냥 아버지가 일상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아버지가 일주일 뒤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번에도 주무시다 그 길로 가셨죠. 아버지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어머니는 물론이고 저 또한 충격이 컸어요. 할머니와 달리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엄마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죠. 아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엄마는 어쩌라고. 여보, 정신 차려. 당신이 힘을 내야지 장모님이 버티지. 당신이 이러면 안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만 챙겨. 이럴 때일수록 당신이 중심 잘 잡아야 해. 장모님 모시고 얼른 밥 먹어. 장모님도 당신도 오늘 종일 굶었잖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정신없이 상을 치르는데 이번에는 남편도 성심성의를 다 하더군요. 상주이기도 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2박 3일 내내 저와 어머니를 위하는 모습에 진짜 오랜만에 든든한 남편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빠도 고마워하고 저도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무사히 상을 치르고 이제 고향 집에는 어머니 혼자 남게 되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씩씩하기만 하셨어요. 내 걱정은 마. 이제야 나도 편히 노후를 즐기자. 아이고, 귀찮게 자주 오지도 말고. 난 지금 너무 홀가분하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남편의 변화였어요. 갑자기 효자 사위로 급변신을 한 거였죠. 이번 주에 안 내려가? 주말에 가게 문 닫고 같이 가자. 소고기 사서 좀 구워드리고. 아니다. 아예 모시고 올라서 좀 쉬시라고 할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응?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래도 내심 좋았어요. 나이가 들더니 철이 들었나 싶었으니까요. 가게 일도 좀 더 열심히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 없어지는 버릇은 그대로이긴 했지만 그 정도야 뭐 봐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보, 이거 봐봐. 베트남 여행인데 엄청 좋은 상품이 싸게 나왔더라고. 내가 예약해놨으니까 장모님 모시고 다녀와. 베트남? 갑자기? 아니, 저 치킨집 박 사장이 말이야. 자기가 이번에 동남아 다녀왔는데 좋더라고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게 있는 거야. 당신도 그렇고 장모님도 해외여행 한 번도 못 해봤잖아. 내가 예약까지 전부 다 했어. 이참에 모시고 다녀와. 우리만? 아니 가게는 어쩌고 지연이랑 당신은 다 같이 가지 왜? 지연이는 학교 가야 하잖아. 방학 때는 더 비싸. 가게야 내가 보면 되고. 모녀 여행 다녀와. 오붓하게 둘이 추억도 쌓고 위로도 많이 해드리고. 저렇게 씩씩해 보여도 왜 힘드시지 않으시겠어. 그 패키지라 불편할 것도 없어. 내가 돈까지 다 냈으니까 걱정 말고.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남편이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다니 너무나 고마웠어요. 거기에 자기가 나서서 돈까지 다 내줬다니 저는 바로 친정엄마에게 자랑을 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저는 후다닥 친정엄마에게 달려가 여행 팜플렛을 펼쳐 보이며 엄마에게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엄마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아유 됐어. 다 늙어서 웬 여행이야. 차라리 내가 가게 볼 테니까 너랑 박서방 둘이 다녀와. 아유 이제는 여행도 귀찮다. 아유, 엄마, 이제 안 가면 또 언제 가? 엄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야지. 이번에 박서방이 처음으로 신경 써서 예약까지 다 했는데 엄마가 안 간다고 하면 내가 뭐가 돼? 응? 그냥 기분 좋게 다녀오자. 나도 해외여행 처음이잖아. 아휴 이 몸을 끌고 또 어떻게 가니. 솔직히 엄두도 안 난다. 건강하시면서 뭘 그래요? 다음 주에 출발이니까 2, 3일 전에 올라오세요. 응? 와서 같이 짐도 싸고 필요한 것도 좀 사고 그래요. 가기 전에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아셨죠? 저는 여행 준비에 들뜬 데다가 가게 일도 미리 해놔야 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나더군요. 나중에라도 이 일을 알면 또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싶어서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리 알고 계시더군요. 어머니, 혹시 이 얘기 들으셨어요? 아범이 이번에 친정엄마랑 여행 다녀오라고 그러네요. 본인이 예약까지 다 해놓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몰랐어요. 그래, 아이 나도 들었다. 뭘 전화를 하고 그러니? 괜찮어. 어머니 모시고 즐거운 추억 잘 쌓고 잘 다녀와라. 감사해요, 어머니. 조만간 꼭 어머님도 모시고 다녀올게요. 아니다, 제가 아범이랑 어머니 보내드릴게요. 아유,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난 괜찮다. 건강히 잘 다녀오기나 해. 분명 삐져서 니네 엄마만 엄마냐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세상 온화한 시어머니가 된 것이 이상하긴 했어요. 모자가 갑자기 철이라도 들었나 싶었지만 저는 바쁜 일상에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출발 날이 다가와 집으로 올라온 어머니는 생각보다 시큰둥해 보이셨어요. 답답하다며 산책이나 다녀오겠다고 나가셨다. 한참 있다 돌아온 어머니는 표정은 별로 좋지 않으셨죠. 저는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더 호들갑을 떨었어요. 엄마, 이거 봐봐. 여행지 가서 입으려고 엄마 옷이랑 내 거랑 샀다? 여행 가면 이런 화려한 원피스 입는데 한번 입어보셔. 이쁘지? 아이고 됐어. 그냥 여름 옷 입으면 되지 뭘 이런 옷도 사고 그래. 아유, 그래도 기분이잖아. 거기 망고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하늘도 색깔이 다르대. 엄마는 거기 가서 뭐 하고 싶으셔요? 뭐 갖고 싶은 건 없으세요? 글쎄다. 뭐 그렇게 좋으니? 그럼 너무 좋아. 나도 외국 처음이잖아. 엄마는 안 좋아요? 엄마는 별 대꾸 없이 다른 생각을 하시는 듯 보였어요. 약간 서운하기도 했지만 평소에도 워낙 감정 표현이 크지 않은 분이라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출발하기 전날 가게에서 정신없이 포장을 하고 알바생에게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고 있는데 동네 산책을 나갔던 엄마가 가게로 오시더군요. 박서방은 어디 갔어? 어제도 가게에 없는 것 같더니. 그 사람 원래 그래. 뺀질이 기질 있잖아. 뭐 하나 사러 갔다 온다고 몇 시간씩 하명차사라니까. 여기 상가 사람들이랑 친해. 그중에 한량 무리들이랑 어울려서 밥도 먹으러 가고 저녁에 같이 놀고 그래. 박서방 같은 사람들이 몇몇 있거든. 그래? 어디 있는지 너는 정확히 모르고 매일 이런다고? 아휴, 이 사람 이런 거 하루 이틀이야.
그래도 시킨 건 다 해놔. 아이, 갑자기 근데 왜 박서방을 찾고 그래? 아니다. 그냥 길에서 박서방을 본 것 같아서.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엄마는 대뜸 그러더군요. 박서방, 내 핸드폰이 이게 안 보이네. 자네 핸드폰 좀 줘보게. 네? 아, 장모님 핸드폰이요? 제가 전화 걸어볼까요? 아, 내가 그 진동으로 해놨어. 이리 줘보게. 내가 좀 찾을 게 있어서 그래. 약간 의아했어요. 종일 저랑 있었고 제 핸드폰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엄마는 굳이 남편의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니 집 여기저기 다니면서 본인 전화를 찾으시더군요. 남편이 왜 저러시냐 슬쩍 물었지만 저라고 하나요. 곧 엄마는 핸드폰을 찾으셨는지 남편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셨어요. 여행 가기 전날이라 짐을 싸느라 밤늦게까지 물건을 뺐다 넣었다 하던 저는 밤늦게야 잠이 들었는데 잠들기 전 엄마가 있는 방을 슬쩍 들여다보니 엄마 역시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것 같더군요. 저는 속으로 엄마도 역시 티는 안 내지만 설레인가 보다 했어요. 출발 당일 남편은 차에다 짐을 실어주고 저희를 배웅했습니다. 아이, 공항까지는 태워다 줘야지. 당신이 언제부터 가게 신경 썼다고 직접 가래. 거기 주차비가 만만치가 않을 텐데. 알바생도 안 나온다잖아. 좀 있으면 사람들 들이닥칠 시간인데 주차비 걱정 말고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 여기 내가 용돈도 넉넉하게 넣었어.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어머, 웬일이야? 고마워. 그럼 잘 다녀올게. 가게 잘 보고. 알았어. 아이, 걱정 마. 장모님, 건강하게 재밌게 노시다 오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저 사람한테 사달라고 하시고요. 엄마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 오르셨어요. 좀 긴장을 하신 듯 보였죠. 그러나 저러나 저는 신나게 공항으로 달렸어요.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어린애처럼 들뜬 저와는 달리 엄마는 내내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시더군요. 제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꾸도 안 하고 말이죠.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걱정마저 되려 할 때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박서방, 수상하다. 당장 차 돌려라. 뭐? 아,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차를 어떻게 돌려. 돌리라면 돌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유가 있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자. 엄마, 지금 출국까지 2시간 남았어. 빨리 가야 해. 아니, 무슨 일 있어? 어제부터 왜 그래? 이것이? 아이, 돌리라면 돌려. 일단 내 말 들어. 무슨 일인지는 내가 가서 얘기할 테니까 어서 빨리. 하지만 엄마는 너무나 단호했어요. 저는 서슬퍼런 분위기에 이상해서 하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집으로 향했죠. 엄마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네 근처쯤 왔을까? 엄마가 저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고 계시던 핸드폰을 저에게 내밀었죠. 그건 엄마 전화가 아니라 남편의 핸드폰이었어요. 그제야 그게 보이더군요. 내가 새벽에 몰래 챙겼다. 패턴도 몰라 알아놨어. 네가 봐야 할 것 같으니까 얼른 봐. 네 남편 인간도 아니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뭘 봤다는 거야? 내가 네 남편이 갑자기 바뀐 게 이상하다 했어. 그러다가 동네 산책하다 박서방이 웬 여자랑 팔짱 끼고 쓱 사라지는 걸 봤다고. 잘못 봤다 싶어 다음날은 작정하고 쫓아갔는데 또 같은 여자랑 대놓고 손 붙잡고 어디론가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작정을 하고 핸드폰을 빼돌렸다. 이대로 우리가 외국 가서는 안 돼. 핸드폰을 건네는 엄마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무 같은 어머니가 긴장한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걸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 문자와 통화 내역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실체를 눈으로 보고야 말았죠. 남편은 조사장이라고 저장된 인물과 하루에도 10통이 넘도록 통화를 하고 수도 없이 문자를 주고 받았더군요. 얼핏 일 때문에 통화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남편은 조사장과 낮이고 밤이고 심지어 새벽에도 통화를 했어요. 제가 세상 모르고 자는 시간에 말이에요. 게다가 그 조사장과 나눈 문자는 가관이었어요.
여보 자기는 물론 사랑을 하느니 마느니 보고 싶어 죽겠다느니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한다는 둥 거래처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어요. 거기에 제 험담까지 일만 모르는 목석이라는 둥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눈이 벌게져 있다는 둥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뭔지 저는 그날 확실히 느꼈어요.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려고 저는 제 전화기를 꺼내 그 조사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디선가 본 번호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제 전화기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뜨더군요. 그걸 확인한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다 이러려고 그동안 그랬던 거였구나. 퍼즐이 딱 맞춰진 것이죠. 저는 그 길로 곧바로 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가게에 먼저 들렀지만 아니나 다를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가게 때문에 데려다 주지도 못하다고 꼴값을 떨더니 기가 찼어요. 주차를 하고 저는 엄마와 함께 조용히 집으로 들어섰어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현관에 처음 보는 낯선 여자의 신발이 놓여 있더군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길로 저는 안방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안방에는 남편과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절대 거기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말이죠. 저는 기겁하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남편의 뺨을 후려 갈겼어요. 그리고 미용실 여자의 머리채를 끌어잡고 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남편이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도 제가 그런 괴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남편이 기를 쓰고 달려드는 걸 발로 뻥 차버리고 그년을 내동댕이 치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거든요. 너무 당황해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그 여자는 벌거벗을 채로 밖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제가 알게 뭡니까? 엄마에게 이렇게 외쳤죠. 엄마, 112 신고해. 미친년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고. 친정엄마는 침착하게 바로 신고를 했어요. 이미 밖에서는 무슨 일인지 나와봤다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꼴을 보고 놀란 이웃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남편을 죽일 듯이 쳐다보았어요. 그때 제 눈빛은 어쩌면 광기가 좀 서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과 같이 있던 그 여자는 바로 반찬 가게가 있던 바로 옆 상가에 있던 미용실 주인 여자였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살살 눈웃음을 흘리며 온 동네 남자들을 다 홀리고 다닌다고 상가 아줌마들이 욕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었죠. 실제로 치킨집 사장이 그 여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 상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내 남편이 그 주인공이었다니 저는 다시 한번 그 인간의 뺨을 대차게 후려쳤어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갑자기 인간이 변했다 했더니 너 나 외국에 보내놓고 뭐 하려고 그랬어? 이러려고 얼마나 오래 계획을 짠 거야? 아니다. 내가 알아볼 테니까 너도 당장 꺼져. 가서 사랑해 죽는 저 여자랑 소중한 사랑 오래오래 하라고.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왜 안 가고 여기로 온 거야? 그걸 네가 알아서 뭘 하게? 당장 꺼지라고. 더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 새끼야. 그 인간 역시 제대로 옷도 추스르지 못하고 서슬 벌어온 저의 기세에 쫓기듯 나갔죠. 그 사이 도착한 경찰에게 둘은 몸도 제대로 못 가리고 끌려나갔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희한한 그 둘의 꼬라지를 구경했죠. 멍하니 있던 저에게 엄마가 그러셨어요. 내 너한테 미안하다만 솔직히 박서방이 이상했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닌데 천성이 바뀐 것처럼 구는 게 쎄했다. 알고 보니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해서 넣어줄 작정이라고 말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 네가 혹시 고생하면서 살까봐 그러신 건가 봐. 당신 죽으면 나랑 너 잘 부탁한다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너 모르게 슬쩍 재산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명의는 어떻게 하실 거냐 자꾸 떠보는 게 영 찜찜했다고. 뭐? 그런 걸 물어봤어? 언제? 자주 내려왔었잖아. 와서는 집 문서며 이런 것도 찾아보지를 않나. 땅이 얼마나 있나 산이 얼마나 있나 물어보지를 않나. 그게 이상해서 나는 잘 모른다고 딱 잡아댔지. 기가 막혀서. 아니, 이것들이 무슨 꿍꿍이를 짜고?
얼른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재산도 그렇고 네 오빠한테도 얼른 전화해봐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오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오빠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안 그래도 내가 불안했다. 얼마 전에는 안 하던 전화를 하더니 고향집이며 땅이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고, 아버지 상속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캐물어서 니들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영 찜찜했어. 기다려, 내가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마. 오빠 고향집이랑 땅까지 전부 누가 건드리지 않았는지 다 알아봐줘. 이 인간이 우리가 신경 안 쓴 사이에 뭔 짓을 했을지 몰라. 서둘러서 알아봐줘요. 저는 부랴부랴 동네 부동산에도 전화를 돌렸어요. 혹시나 이 인간이 여기에도 손을 댔을까 싶어서였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 몇 통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답이 돌아왔어요. 벌써 한 달 전에 급매로 이 집을 내놨다는 겁니다. 거기에 좋은 가격이라 내일 계약을 할 예정이었다나요. 벌써 계약금까지 받아 챙겼다는군요. 가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퇴직금에 대출까지 잔뜩 껴서 산 상가에 제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겨우 대출을 다 갚은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급매로 내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주변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싸게 내놨더군요. 그것도 팔리기 직전의 상황이었죠. 저는 모든 계약을 올스톱을 시켰죠.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울리더군요. 저는 올 사람이 없는데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은 잡혀가고 딸 아이는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선 사람은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떡하니 나타났기 때문이죠. 양손에는 바리바리 쓰레기 봉투며 목장갑을 들고서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삿짐 싸는 걸 도우려는 꼴이었어요. 그 여자는 거실에 있는 우리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 이제 보니 다 한패였구나. 그런 거였어? 당신도 알고 있었어? 어쩐지 여행 간다는 말에 화도 안 낸다 했더니 왜 이삿짐 싸는 거 도우려고 왔어요? 이 집 홀랑 팔고 나랑 우리 엄마는 길에 나앉던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아이고, 오해야 오해. 그냥 애미가 없으니까 청소 좀 내가 해주려고. 청소요? 20년이 넘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 오늘 갑자기? 그러면 그 테이프는 뭐예요? 이삿짐 트럭도 곧 오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걸 네가 어떡해? 그때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시어머니의 가방을 확 낚아챘어요. 시어머니가 반항했지만 엄마가 확 밀쳐냈죠. 그리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저에게 건넸어요. 아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놔. 니들 뭐 하는 거야? 입 닥쳐.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아무리 아들이라도 인간의 도리는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네 아들은 지금 그 여자랑 경찰서에 가 있으니까 나한테 처맞고 싶지 않으면 다 무슨 일인지 다 얘기해. 아휴, 아니, 나는 아들내미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어차피 이혼할 거라고 하는데 내가 말릴 수도 없고 그냥 다 알아서 한다길래. 시어머니는 엄마의 벼락 같은 호통에 움찔해서 술술 불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며 통화 내역이 있더군요. 셋이 아주 다정하게 밥을 먹고 찍은 사진까지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얼굴에 침을 칵 뱉어드렸죠.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여기 제 집이고 지금 이 시간부로 남남이니까요. 가셔서 그 아드님이랑 예비 며느님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 전에 죗값만 치르시고요. 아유, 예. 아니야. 이거는 오해다. 내 얘기 좀 들어봐. 저는 곧바로 내쫓았어요. 시모는 벌벌 떨며 쫓겨나갔죠. 당연히 모든 부동산 계약은 취소가 되었어요. 다행히 집도 중간에 이사를 하면서 친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을 핑계로 제 명의로 바꾸어 놓은 것이 천운이었죠. 상가 역시도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 윽박을 질렀어요. 실제 명의자 확인도 안 하고 계약을 진행했으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군말 없이 조용해지더군요. 이미 받아먹은 계약금은 그들이 알아서 남편에게 받던지 하겠죠. 그 악랄한 것들은 우리를 해외여행을 보내놓고 그 사이에 집을 홀랑 팔고 상가도 처분해서 도망을 갈 작정이었던 거였어요.
엄마의 촉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행에서 돌아와 그대로 길바닥에서 노숙을 할 처지가 될 뻔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당연히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동시에 상간녀 피해 소송과 사기죄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오빠는 극대노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붙여주었어요. 덕분에 이혼 소송이며 사기며 전부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저는 그 여자의 미용실도 압류해버렸어요. 이미 그 전에 우리 집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소문이 나서 이미 망해버리긴 했지만요. 하지만 큰 반전이 있었어요. 그 미용실 부려씨가 만나고 있던 남자가 제 남편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무려 동시에 3명이 더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집 일이 알려지자 다른 남자들이 화가 나서 따지러 오고 뒤이어 그 마누라들까지 들이닥쳐 난리를 치는 통에 그야말로 거기는 개판이 되었어요. 그 여자는 다른 남자들과도 돈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아마 다른 남자들 돈까지 싹싹 긁어서 도망을 칠 생각이었던 모양이었죠. 병신 같은 내 남편은 아마 자기랑 같이 도망을 칠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난리가 난 직후 미용실 여자는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들고 말입니다. 어이가 없는 게 아예 도망을 칠 결심을 하고 그 인간은 지가 가지고 있던 돈에 시댁 집까지 팔아서 전부 그 여자에게 돈을 맡겨놓았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그렇게까지 멍청할 줄 몰랐는데 한심했어요. 그제야 그 둘은 저를 찾아와 울고불고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진짜 돌았었나 봐.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지연 엄마야, 내가 평생 이제가 아프면서 살게. 어?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 아유, 그래, 지연애미야. 그래도 애 아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외면을 할 수가 있니? 어? 그동안에 정이 있는데 내가 이 나이에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불쌍하지도 않으니? 불쌍한 사람 돕는다 생각하고 우리 좀 봐다오. 아우, 내가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이 자식 단속하마. 어머, 그러는 어머니는 제가 애 엄마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을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엄마도 그 나이에 길에 나앉게 될 건 안 불쌍하시고요. 아이고, 기가 차서. 애 아빠, 짜증나니까 가세요. 그리고 당신 애한테 한 번만 더 가봐. 지연이도 너 같은 아빠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아. 지연이도 이사시켰으니까 연락도 하지 마. 저는 그 둘을 내쫓아 버렸어요. 딸 역시 아빠의 행태를 보며 자랐던지라 극혐이라며 인연을 끊어버렸죠. 그 인간은 전 재산을 잃고 쫓겨났어요. 물론 이혼하고 재산 분할이 있긴 했지만 어차피 그동안 제가 생계를 책임져온 기간이 길었어요. 예전에도 그 인간의 벌이는 시원찮았거든요. 거기에 저에게 사기를 칠 혐의가 있었기에 그가 챙길 돈은 한 푼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그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깔끔히 정리해버렸어요. 이혼을 준비하다 보니 그동안의 제 결혼 생활이 한 번 정리가 되더군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다 자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고향에는 대대로 농사를 짓던 농과 밭이 꽤 많았는데 그중 일부가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십억 대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죠. 이 모든 일은 전 남편이 이 땅의 존재와 개발 소식을 미리 어디서에선가 들었던 것에서 시작된 거였더군요. 저와 엄마는 그런 소식에 무심해서 개발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와도 뜬 소문이겠거니 무시했는데 그 인간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개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소문에 전 남편은 이 땅의 보상금을 노리고 땅 명의를 바꾸려 했던 겁니다. 겁도 없이 인감을 조작해서 명의병영을 하려 했더군요. 간신히 그 직전에 내가 알고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었죠. 너 아니었으면 눈앞에서 이 땅이며 보상금까지 전부 뺏길 뻔했어. 나쁜 자식. 여기는 대대로 우리가 농사를 지은 땅인데 다 네 덕분이야. 이 보상금 전부 너 가져가라. 이제부터 엄마랑 지연이랑 평생 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아니야, 오빠. 이건 오빠 목도 커. 오빠가 소개해준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일처리를 했겠어. 오빠가 가져가야 할 건 가져가.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 살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그때 얘기할게. 뭐를 하려고? 어디 외국이라도 가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 이제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더 열심히 하려고.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겁이 날 것도 없는데 망설이고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놀고 있던 땅에 전부 나물이며 김치거리 같은 식재료를 심고 인부를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재료를 재배했죠. 그리고 그 식재료를 받아 본격적으로 반찬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고향집에는 아빠가 가지고 있던 농막이 있었는데 저는 그곳을 개조해서 공장 기계를 들여놓고 본격적으로 반찬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판로 개척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하지만 발품을 팔며 열심히 홍보를 하며 뛰어다녔더니 조금씩 성과가 나오더군요. 반찬을 먹어본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더니 사업이 급격히 번창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생산량이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예요. 아무래도 직접 기른 재료로 직접 만들다 보니 생산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거든요. 사업이 커져서 저는 회사를 다니던 딸까지 불러서 일을 시키고 있어요. 마케팅을 공부한 딸은 우리 사업을 더욱 크게 번창을 시킨 1등 공신이기도 하죠. 제가 이렇게 공장 설비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빠는 네 덕분이니 보상금을 다 가지라고 했지만 저는 딱 절반을 떼어서 드렸어요. 아빠 역시 그걸 바랬을 것이라 생각해요. 전 남편은 공문서 위조죄로 감옥에 갔어요. 공문서 위조는 생각보다 엄청 큰 죄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저와 엄마를 해외로 보내놓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죄와 사기죄까지 전부 합해져서 꽤 오래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라 했어요. 반가운 소식은 전 남편과 그 난리를 쳤던 여자도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이죠. 세상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전과 육범이었어요. 전부 사기였죠. 남의 신분증을 빌려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용실을 차려놓고 남자들을 유혹해 돈을 챙기고 도망가는 수법도 전부 똑같았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전문 사기꾼은 달랐어요. 경찰이 탈탈 털었지만 그 많은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건진 돈은 거의 없었어요. 그 여자는 반성은커녕 주눅이 들지도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저를 보자마자 길길이 날뛰더군요. 야, 너 구석에서 반찬이나 만들던 게 감히 나를 그 망신을 주고 경찰을 불러? 너 기다려. 내가 너 모욕죄로 고소할 거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웃기고 자빠졌네. 저기요. 남의 집에 그 꼬라지로 있던 사람이 누구시더라? 정신 차려. 너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 너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집 팔고 이사한 집, 이혼한 집이 어디 한두 집인 줄 아냐고. 벌시구나. 돈도 다 빼돌렸다고. 걱정 마. 내가 무슨 짓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다 찾아낼 거야. 뭐? 니까짓 게 무슨 쓰러? 남편 간수도 제대로 못한 주제. 아이고 웃겨. 내가 무슨 수로 하는지 지켜봐. 너 그지 만들려고 변호사며 회계사까지 평생 붙여놓을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오래 보자. 그 여자는 충격에 눈이 커졌어요. 그 여자는 그대로 구속되었어요. 죽고 못 살던 둘이 나란히 쌍으로 구속되었으니 나와서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요. 저는 그 여자가 감옥에서 나오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끝까지 쫓아가 마지막 한 푼까지 전부 다 받아낼 생각이에요. 그 일만은 자신이 있어요. 시모는 전 재산을 다 털리고 겨우 월세방 하나 얻어 식당 일을 나간다고 하더군요.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며 아들 옥바라지를 하는 중인데 힘들다고 가끔 딸에게 전화를 해서 징징대는 모양이에요. 딸아이도 지겹다며 전화를 잘 안 받아주는 중이에요. 건강하신 분이니 열심히 일해서 아들 뒷바라지 열심히 잘 하시겠죠. 저는 이 사업을 잘 키워볼 생각이에요. 조만간 오빠도 내려와 사업 확장에 대해 이야기도 할 예정이고요. 주변 농가와 계약을 하고 공장을 확장하면 주문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사업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땅에서 가족이 물려준 돈으로 하는 일이자 제 인생이기도 하니까요. 집에서 그냥 반찬이나 하던 솜씨라 생각했지만 뭐든 도전하고 용기를 내 시작해보니 사실 못할 것이 없더군요. 제 나이 50 중반, 많은 나이긴 하지만 또 요즘 그깟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이 나이에 누구 눈치를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당당하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해요. 마음만은 아직 청춘이니까, 그리고 내 앞에 남은 인생은 기니까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왕 이렇게 된 거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뭐든지 시작해 보세요. 세상에는 못할 것도 없고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드는 거니까요.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늘 새로운 청춘으로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